맹청 지하에 불당한 강철은 칼로 베어낸 불상 뒤편 비밀 공간에서 이질적인 기운을 감지했어요. 그 안에는 열이가 무구없이 쓰러져 있었고 사방은 어둡고 눅눅했으며 벽면 곳곳엔 부적과 기혈이 엉켜진 채 붙어 있었죠. 열이는 기절해 있었고 그녀의 신기가 통하지 않도록 막혀있는 공간은 명백히 누군가의 의도로 만들어진 봉인의 방이었어요. 그곳에 함께 있던 풍산, 아니 아구지는 팔척기의 일부 조각이 깃든 상태였어요.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짐승처럼 번들거렸죠. 그는 열이의 존재를 마치 오래된 숙식처럼 음미하며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가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듯 조용히 경기석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어요. 한편 강철은 열이의 흔적을 추적해 맹청 근처까지 도달해 있었어요. 왕이정 역시 열이가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서고 있었죠. 그는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데뷔전이 열이의 행방에 대해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이정은 배우를 밝혀내기 위해 조사에 나섰어요. 그는 데뷔전에서 수상한 낌새를 감지했고 풍산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죠. 데뷔는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풍산은 늘 그렇듯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나 이정은 알고 있었어요. 이 침묵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된 조작이라는 걸요. 그때 가섭스님은 열이와 강철의 기운이 꺾인 시점과 맹청의 의식이 겹친다는 점을 눈치채고 연금에게 팔척기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빙의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는 오직 넙덕과 같은 예전 무당의 피를 이은 열이뿐이라는 사실도요. 이렇게 얽히고 설킨 배우의 그림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열이는 기운이 차단된 그 공간에서 희미하게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깊은 물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듯 어둠과 무기력 사이에서 의식의 맥을 잡아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의 귓가엔 낮고 축축한 속삭임이 울렸어요.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면 널 부를 것이다. 그 속삭임은 팔척기의 것이었어요. 열이는 알 수 있었죠. 그것이 단순한 악기의 목소리가 아니라 훨씬 오래되고 훨씬 깊은 무언가가 남긴 저주 같은 경고라는 것을요. 강철은 열이의 기운을 따라 맹청 지하까지 도달했어요. 기문의 경계에 가까운 그곳에서 그는 봉인의 흔적을 마주하게 되었고 봉인의 틈으로 들어가기 위해 담수기운을 집중해 밀어붙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기혈과 부적의 저항이 그를 튕겨냈지만 그의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열이는 그 안에 있었고 자신만이 그녀를 꺼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죠. 봉인 내부에서는 팔척기의 조각이 점차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구지의 몸을 빌린 그 존재는 열이를 마치 오래 기다린 재물처럼 대했죠. 경기석이 옆구리에 남아있었지만 이미 기운은 흐르지 않았어요. 팔척기는 열이의 손목에 묶인 그것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시 시작될 거다. 그날처럼. 그 순간 봉인 밖에서 강철의 담수 기운이 폭발하듯 퍼지기 시작했고 벽면에 균열이 생겼어요. 물줄기가 벽을 타고 스며들었고 열이는 그 기운에 이끌려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신기의 맥이 어렴풋이 돌아오는 순간 그녀는 단 한 번 강철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외쳤죠. 왕이정은 이 모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데뷔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데뷔는 이번 사태를 회피하려 들었고 맹청의 판수들에게는 기문이 열린 시간과 열이의 실종 시점이 일치함을 입단속시키고 있었죠. 이정은 데뷔의 말끝마다 숨어있는 진심을 파악하려 애썼고 점차 데뷔 너머에서 움직이는 더 큰 존재가 있음을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가섭스님은 경기석이 다시 열이에게 돌아온 그날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돌이 고기잡이꾼이 건져온 생선의 뱃속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이 바로 열이를 위한 폭기의 신호라는 것을요. 그는 무언가 다시 움직이고 있다고 느꼈고 그 움직임의 중심에는 열이와 강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하에서는 팔척기의 조각이 강철의 기운을 마주하며 몸을 크게 뒤틀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의 혼령이 아니었고 봉인 속에 감춰져 있던 더 많은 기운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죠. 열이의 주변에서 미세하게 퍼지던 빗줄기가 점차 선명해졌고 그 빛은 팔척기의 기운과 부딪히며 파장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강철은 봉인 안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고 동시에 열이는 내부에서 깨어나려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둘의 기운이 맞닿는 순간 공간 전체가 진동했어요. 그리고 그 진동은 다시 거래 북편 패전 안쪽에 있는 기문을 울렸어요. 그것은 곧 제2의 봉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징조였죠. 봉인의 진동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무렵 열이는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억눌렸던 신기의 흐름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고 그 중심에 강철의 담수 기운이 맴돌고 있었죠. 그 기운은 마치 열이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잠든 실력을 일깨우듯 부드럽게 퍼져나갔고 열이는 눈을 떴어요. 눈앞엔 어둠, 그 너머엔 미세한 균열로 스며드는 푸른 기운이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봉인의 중심에 있던 팔척기의 조각이 열이의 의식을 감지하고 강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죠. 그는 열이의 몸을 다시금 제물로 삼으려 들었고 봉인된 공간 전체가 그 기운에 반응하며 비틀리기 시작했어요. 기혈이 뒤틀리고 부적은 제각기 타오르듯 흔들렸으며 한동안 조용했던 아구지의 육신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그 몸을 통해 팔척기는 실체 없는 언어로 외쳤어요. 넌 나를 봉인한 자의 혈통이다. 피는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봉인 틈 너머에서 강철이 밀어낸 마지막 물기운이 폭발하며 공간을 찢듯이 갈랐어요. 봉인된 벽이 무너지며 휘몰아친 수기 속에 강철이 등장했고 푸른 눈빛을 가진 그는 열이를 보자마자 안쪽으로 뛰어들었어요.
그의 몸을 감싸고 있는 담수 기운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 그 폭주에 가까운 기운은 순간적으로 팔척기의 조각을 휘감았어요. 여리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 강철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서로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봉인 공간 안에 또 다른 기척이 피어났어요. 그것은 여리도 강철도 인지하지 못했던 제3의 기운이었고 그 기운은 오래전 넙덕이 마지막 굿을 펼쳤던 바닷가에서 느껴졌던 그것과 같았죠. 강철은 즉시 여리를 감싸며 보호했어요. 그리고 아구즈의 몸을 지배하고 있는 팔척기의 조각과 대치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물리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팔척기는 홀령 그 자체가 아닌 폭수의 수기와 원혼, 그리고 저주가 한데 엉킨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의 육신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강철은 후퇴하지 않았어요. 그는 말없이 담수 기운을 다시금 모아 팔척기의 조각에 꽂아 넣었고 그 순간 여리의 몸에서 터져나온 신기와 함께 두 기운이 격렬하게 충돌했어요. 두 사람의 기운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공명현상이 발생했고 그것은 봉인 내부의 모든 부적과 기혈을 태워버릴 만큼 거대한 폭발을 만들어냈죠. 그 여파로 아구지의 몸은 부서지듯 무너졌고 팔척기의 조각은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잠시 흩어진 것이었고 귀문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응하는 기운이 느껴졌죠. 봉인은 무너졌고 여리는 강철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숨은 고르지 못했지만 의식은 온전히 돌아온 상태였어요. 강철은 그런 여리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고 그녀는 그의 품에서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지만 눈물을 삼키는 그 시간 그들은 말없이 서로를 지키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지하의 또 다른 벽면에서 균열이 시작됐고 그 틈새로 강한 바람과 함께 또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팔척기의 조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혀 다른 기운이었고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었죠. 풍사는 그 진동을 맹청 위쪽에서 감지했어요. 그는 불경을 외던 판수들의 낭랑한 소리가 삐끗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단순한 혼란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귀문이 또 한 번 열린 거였죠. 이번에는 여리와 강철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또 다른 파편의 등장 신호였어요. 풍사는 그 기운에 주저앉아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정말 모두가 감당 못할지도 몰라. 지하에서 탈출한 강철과 여리는 폐허가 된 맹청 건물 한쪽 벽을 무너뜨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먼지투성이가 된 여리의 손을 강철이 꼭 쥐었고 그 손끝에 남아있던 담수 기운이 아직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러나 그들 앞에 펼쳐진 고래 풍경은 더 이상 익숙하지 않았어요. 어딘가 기류가 달라져 있었거든요. 풍산의 사라진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맹청의 노맹인 판수들은 놀란 얼굴로 불경을 중단했고 그 가운데 김봉인의 사람으로 알려진 내금이 병사들이 급히 사라진 문서와 부적 꾸러미를 수거하고 있었어요. 풍산이 사라졌다는 건 계획의 일부가 틀어졌다는 뜻이기도 했죠. 김봉인은 곧 자신에게 탁 치르기를 짐작했지만 여전히 꿋꿋하게 데뷔전에서 데뷔와 대면하고 있었어요. 그는 태연히 말했다고 해요. 전하께선 진실을 알면 스스로 감당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정리를 해야죠. 한편 이정은 데뷔전에 도착하자마자 도상수에게 의심을 품고 그를 추궁했어요. 그러나 도상수는 끝까지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며 여리의 행방에 대해 말을 아꼈고 이정은 그 불쾌한 침묵 속에서 데뷔의 침소를 돌아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옛 서고 방향에서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출입문이 살짝 열려 있었던 거예요. 이정은 곧바로 강철과 합류했고 셋은 그 길을 따라 다시 봉인이 있던 깊은 공간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미 그곳은 폐허였고 귀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여리는 강철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열렸었나요? 조용히 묻는 말에 강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3년 전 그날도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틈이 생겼었죠. 하지만 그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느꼈는지. 여리는 그 틈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다음엔 누가 될지 몰라요. 이번에도 나였고 그 다음엔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닫아야 해요. 영영. 그녀는 경기석을 꺼냈고 조심스럽게 균열 사이에 올려놓았어요. 동시에 강철은 담수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그 에너지는 경기석과 만나더니 마치 생명처럼 살아 움직였죠. 벽면 전체가 빛을 내뿜으며 천천히 기운을 흡수했고 잠시 후 기문은 다시금 잠들듯 닫혔어요. 완전히 닫힌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또 다른 파편의 깨어남은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어요. 풍산이 사라지고 김봉인의 계획이 어긋나면서 궁하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정은 곧바로 중전을 찾아가 사실을 정리했어요. 중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젠 우리도 준비해야 할 때예요, 전하. 그녀는 왕비로서 거래 균형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결심을 굳혔어요. 그날 밤 강철은 여리의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팔척기의 조각은 이제 하나 남았어. 그 마지막에 남아있는 한 우리는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 여리는 가섭 스님에게 전해 받은 경기석에 남은 조각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먼저 가야겠네. 끝내려면 우리가 먼저 찾아지.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이미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고 이정은 그 길의 끝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제껏 당신들만 싸워왔지만 이젠 나도 같이 가야겠어요. 그 아이가 깨어나는 순간 왕실도 더는 자유롭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밤 아무도 몰랐죠. 아주 먼 북쪽
버려진 폐사 옆 숲 아래서 또 하나의 기문이 조용히 진동하고 있었다는 걸요.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기척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왕가의 피를 갈망하는 악령의 마지막 파편, 그 존재는 아직 잠들지 않았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